개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로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섭섭하고 서운했던 사건들이 있었어. 하루에 1000명인가 2000명이 구독자가 사라지더라고. 네가 무슨 수로 앞으로 유튜브 할래?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막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업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걸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참자를 붙여. 왜냐면 참가자니 뭐 참돈 뭐 참 뭐라고 붙이면 일단 상품성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덤탱이 쓰는데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머리까지 오시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별 말씀을요. 예. 일단 저는 뭐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고, 제가 전공한 것이 시각 디자인, 이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학원을 좀 꾸준히 다녔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재직했다던 그 게임 회사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직장 생활의 끝은 뭐가 있을까라고 다들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나의 미래를 이 회사에 맡길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직장 상사와 야유회를 갔다가 바다낚시 매력에 푹 빠졌었는데, 소소하게 낚시했던 이야기를 카페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조금씩 좀 호응을 받게 됐죠. 그게 아마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 초창기 시절 때 제가 아마 그 유니텔에서 포토샵 동호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이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조금 이끌고 가는 데는 약간의 재능이 있지 않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조금씩 좀 장점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극소수였지만은 그래도 파워블로거들이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당시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거의 전무했었고, 그래서 1년만 시간을 쪼개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블로그에 매일같이 글을 쓰고 발행해보자. 그래서 직장 생활과 병행했습니다. 블로그에 글이 쌓이고 구독자가 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네이버나 다음 포털 메인에도 자주 소개가 되면서 아마 그때 사람들이 많이 제 블로그를 발견하고 제 글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블로그만으로도 생계가 유지될 수도 있겠다 해서 과감하게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가 2009년쯤이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1년 차였는데 아직 신혼이고 한창 같이 벌어서 빚도 갚아나갈 시기인데, 그때 과감하게 그만두고 전업 블로그로 전향을 했습니다. 주변에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유튜브가 뜨고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기뚱으로 들었죠. 제가 영상을 찍어본 적도 거의 없고, 편집은 뭐 깜깜무소식이고, 이게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글을 안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파워블로거즈와 똑같이 도매금 취급당하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협찬 리뷰가 들어오는 거를 다 제가 안 받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리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이제 제 일에 회의감을 느꼈죠. 어쩌면 그 블로그 스피어 전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서 유튜브로 전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전향을 했는데, 제가 뛰어들었던 2018년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개인의 그런 전문성을 되게 인정해주고, 그 체험, 생생한 후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실현되는 장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쇼츠를 밀기 시작하고 방송국과 연예인들이 다 뛰어들면서 일반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잃어만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로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대체 불가능한 뭐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든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과 재능으로 연예인을 상회할 수 있는, 또 그들의 기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요? 이게 아마. 그 되게 많은데. 네,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유튜브 하면서
어려운 게 정말 힘을 잔뜩 주고 제작을 한 거는 정작 조회수가 안 나오고 이거 버리는 카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빵 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 요 14kg짜리 대구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요리 다 했었거든요. 원 없이. 진짜 음식도 되게 맛있게 잘 됐고 근데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이거 손질하느라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건 제 유튜브의 연령층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원래는 20, 30대가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튜버가 소재가 떨어져서 힘들어한다면 진작에 유튜브 접어야 됩니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제 책에 수록된 수산물만 400여 종이 넘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보다 더 많거든요. 그 종류별로 하나씩 해도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고성으로부터 한반도 한 바퀴 다 돌면 진짜 수백 군데는 될 거예요. 그 시장 한 번씩만 돌아서 리뷰만 올려도요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궁무진하지만 이제는 저도 사람들이 지금쯤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이제 니즈를 그거를 좀 파고들고 콘텐츠로 기획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저한테 매번 수산물 살 때마다 어디서 사냐 단골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단골이 없어요. 저도 이제 똑같이 검색해서 리뷰 비교 좀 하고 가격 비교하고 사는 처지거든요. 그분들하고 유대감을 쌓아서 그런 거에 제가 맞춰서 리뷰를 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많이 들어요. 그냥 이제 알고 있는 중도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희귀 요정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좀 연락 달라고 수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제가 취재나 시장에 갈 때는 그냥 안면도 모르는 상인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개설하고 나서 두 번째로 올렸던 그 삼겹살보다 저렴하게 킹크랩을 사 먹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해변 경매 시장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 들어가. 야, 큰일 났다. 안 들어가. 택도 없어. 시중가보다 한 60%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찍고 밤새가면서 편집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뭐 한 며칠 안 돼서 100만이 넘어가고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이 나는 그 영상은요. 그 제목을 까먹었네요 또. 잠깐만 폰 좀 주십시오. 처음 보면 충격받는 수산시장의 손질 실태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걸까.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거기 상인분이 이만한 광어를 죽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칼로 찍어서 바로 포로 떠버리는 거예요. 피도 안 빼고. 그리고 바로 기계를 통해서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포를 뜨면은 그거를 또 물에다가 넣어서 막 씻습니다. 그걸 썰어가지고 막회로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실태를 좀 많은 사람한테 알려달라 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한평 남짓한 그 좁은 곳에서 도마 한두 개, 칼 한두 개 가지고 아주 열악한 그 환경이죠. 거기서 회를 칠 때 위생을 챙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물에 빨고 하는 게 맛을 잃을 수 있어도 그 비비료균 같은 경우는 이제 담수에 취약하고 사멸되니까 교차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씻는 건데 아무 문제 없다. 왜 문제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했던 컨텐츠입니다. 저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섭섭하고 서운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2023년경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수 이슈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고 한일 외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웠던 건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쪽에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번진 거죠. 이 와중에 왜 입술 추억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시발점이 201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도 방사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책으로도 쓰고 했던 사람으로서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그냥 잘못하면은 완전히 매장당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론을 다 이미 내고 저한테 강요하듯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질타해 달라고.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얘기를 그때 썼으면 저는 매장당했죠. 계속 침묵으로밖에 일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끝까지 참고 버텼습니다. 그때 8월에 결국에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일본이 방류를 했던 그 날이었거든요. 하루에 1000명인가 2000명이 구독자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수산물 유튜버도 끝났다. 너도 네 인생도 끝났다. 네가 무슨 수로 앞으로 유튜브 할래? 수산물 가지고. 네 자식한테도 먹이나 보자. 막 이런 비아냥과 조롱 섞인 댓글로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보였던 행보는 일주일에 2번씩 국산 수산물을 애용하고 방사능 오염수 누출 직후에도 꾸준히 계속 제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하면은 매장당할 분위기라서 말로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이렇게 달라. 식품으로서 유통이 될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100베크렐에 오염된 음식물을 우리가 약 10kg을 먹었다고 칩시다. 1000베크렐에 우리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자연 방사선일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받는 방사선의 총합이 약 3mS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과 진짜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그냥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막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 비난거리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딱 꼽자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다금발입니다. 뭐 학술적인 명칭은 자발인데 제주 다금발인데 그게 사실은 제가 그 블로그를 할 때부터 꽤 많은 칼럼을 썼던 소재였어요. 그게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그 어종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다금발에 둘러싼 오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차근차근 짚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국내에 제가 유일무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금바리가 뭐 인지도가 되게 높잖아요. 솔직히 10명 중에 9명은 이게 왜 맛있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대부분은 다금바리가 아닌데 유사 어종을 다금바리로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진짜 다금바리가 맞는데 숙성을 좀 충분히 해야지 맛이 오르는 생선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건 작아요. 작은 데다가 화로로 막 썰어내니까 아마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보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제가 맛본 자발에는 20kg가 넘어가는 대물급입니다. 못해도 한 10년 이상 살았던 개체인데 전 처음 봤어요. 그때 그 단면을 봤는데 단면에 흰살에 보라색이 낀 건 처음 봤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지방이 되게 매력적이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류 표준명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절이 이제 6.25 지나고 나서 그때 한창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게 조금 마무리될 쯤 1970년도 때입니다. 그때 어류의 명칭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학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류의 이름을 정의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불리는 이름이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역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과 일치하지 않다거나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거는 진짜 학자들 제멋대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민들이 그걸 따르리 만무하잖아요. 두 번째 원인은요,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어종이 있는데 그걸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참자를 붙여요. 왜냐면 참가자미, 뭐 참돔, 뭐 참 뭐라고 붙이면 일단 상품성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표준명에 또 참다랑어나 참가자미 따로 있잖아요. 이러니까 또 혼선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또 상업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가면은 아홉동가리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아홉동가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그 생소한 건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 꽃돈 꽃?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죠. 뭐 판가시우스 맥이라고 베트남에서 온 민물 메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판가시우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안 먹잖아요. 참메기살 이렇게 팔면은 또 판매가 되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이름을 붙여 파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인 그 업책임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상거래할 때 혼란이 오는 거죠. 지역 방언까지는 수용을 하되 그 외의 명칭에 대한 상술은 좀 법적으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요, 지금 얘기를 해도 반뽀박새도 모자라거든요. 그 정도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한 두세 가지만 꼽자면요. 일단 양식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수온이 매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동태, 명태라든지 이런 한류성 어종들은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제주도에서부터 밀고 들어오고 있는 난류성 어종들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난류성 어종들이 앞으로 우리 식탁에서 이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들 어종에 대한 뭐 생태라든지 그 먹는 법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식업자들도 기존의 광어, 우럭,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십몇 년 동안 연어, 광어로 식성이 많이 옮겨졌듯이 앞으로는 좀 더 난류성 어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양식을 하면은 우리나라 양식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시장 문제인데, 전 옛날부터 꿈꿔왔던 시장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화로 한 마리를 구매하려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바구니 무게까지 재는지 안 재는지 봐야 되고, 덤탱이 쓰는지 봐야 되고, 또 흥정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정신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정육점화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마리로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포를 다 떠서요, 이 필렛 덩어리를 무게를 재서 여기에 대한 100g당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피 빼고 내장 빼고 이런 무게가 감가되는 거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필렛만 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빼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피를 잘 빼고 한 며칠 더 숙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숙성고에다가 놓고 100g당 얼마씩 판매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화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울치기 같은 거는 근절을 하고, 바꿔치기 같은 것도 근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 운영 주체,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카르텔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시장 조직의 문화가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게 첫걸음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우리 세대들이요, 60, 70 세대들이 시장을 주로 많이 찾는데, 이 세대가 저물고 나면 지금의 30, 40이 과연 찾아줄까, 이런 의문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갈수록 좀 소실되고 있잖아요. 인구도 줄고 있고. 그들이 지금부터 좀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시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그분들한테 영감이 될지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육점화된 그런 시장,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나온 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